자, 첫 번째 21세기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한 평생학습 사회로의 이동입니다. 패러다임이라는 부분이 제목에서 나왔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활을 하시면서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는 이미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사회학자 겸 철학자인 토마스 쿤이 1962년도에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처음으로 썼습니다. 한 시대를 지배하는 과학적 인식, 이론, 관습, 사고, 관념, 가치관 등이 결합된 총체적인 틀 또는 개념의 집합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위키피디아에서는 한 시대에 지식인들의 합의로 형성된 지식의 집합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합의로 생성된 지식의 구조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에 영향을 주고요. 개개인이 주어진 조건에서 생각하는 방식들을 설명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패러다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시대의 어떤 인식, 생각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 맥락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썼던 그 스티브 코비 박사가요, 이 패러다임을 설명하면서 그 맥락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웃고 떠들고 장난치는 아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가 이 맥락이라는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는데요. 그렇게 시끄럽게 공공장소에서 떠드는 아이들을 보면 일반 사람들은 다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 누군가가 한 명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다, 떠들다, 공공장소에서 이런 행동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일반적으로 공공장소에서는 떠들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의 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네,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아이를 지금 케어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이의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과연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그 생각도 못하다 보니 아이들을 케어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이들의 시끄러움을 얘기했던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그 아이들이 치근해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저렇게 웃고 떠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순간 우리가 잘못됐다 맞다라고 판단하는 거,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그 시대의 어떤 사회 구조 또는 맥락 안에서 다르게 인식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평생학습 사회로 변화됐다고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그 시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저희가 평생 교육, 평생 학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사회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이런 사회의 흐름 변화를 전체적으로 4개의 물결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별로 특징이 있었고 그런 특징을 발판으로 해서 지금의 이 다변화된 사회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엘빈 토플러가 얘기했던 첫 번째 제1의 물결에라고 표현하는 그 사회는 농경사회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농경사회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씨앗을 뿌릴 수 있는 토지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겠죠. 그리고 그 토지를 일구고 그 안에서 농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력, 사람들이 중요한 또 하나의 자원이기 때문에 산업에서의 가치는 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회를 가장 큰 가치로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지나가서 제2의 물결인 산업사회를 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물건을 만들고 생산품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가능한지에 대한 것들을 그 가능성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기존의 농경사회에서는 본인이 필요한 만큼 재배해서 자연이 그 어떤 환경에 저항해가면서 남아있는 것만 취했다면 산업사회 이후에는 사람들이 어떤 힘을 넘어가지고 기계도 만들고 기술을 익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것을 생산하고 많은 것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에서의 가치가 기술 집약 사회이고 자본 집약 사회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인터넷 혁명이라고 하지요.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그동안에 봤던 자원이 유형자산에서 이것을 움직이고 개발해내는
어떤 무형 자원까지도 확대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개인들이 취하게 된 여러 가지 정보, 지식들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산업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겪어왔던 제3의 물결 정보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시대를 또 넘어갔지요. 더 이상 유형 자원에 대한 가치는 그렇게 높게 평가되지 않고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무형 자원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지식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활용하는 걸 넘어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한 공동사회, 사회적 가치에 대한 것들을 가장 큰 가치로서 인식을 합니다. 즉 제4의 물결이라고 하는 지식 창조 사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가지고 문화의 패러다임이 계속해서 바뀌기 시작을 했고 그런 것들을 통해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새롭게 융합하고 또 무언가 만들어내고 그 사이에 어떤 창의력을 가져가는 것들이 공동체를 더 발전시키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에 저희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실제 증기기관차가 보여줬던 산업사회에서의 그 혁명을 넘어서 이제 지금은 저희가 몇십 년 전에 바라봤던 공상과학 영화, 단순히 영화가 아니라 현실 사회에서 너무나 우리가 뚜렷하게 경험하고 있지요.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어제 그 해외에서 발송된 어떤 물건을 오늘도 받아본다라든지 이렇게 좀 초밀접화되어 있는 지식 창조의 사회에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가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은 점점점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학습하고 배우고 나누고 익히고 그것 가지고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사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21세기의 사회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이 어마어마하지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강요하고 있는 사회다 보니까 개방화, 국제화 사회 여러분이 살고 있고요.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서 끝도 없는 경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요. 또 지식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지식 기반의 경쟁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하나의 기술을 특허를 받아서 뭔가를 만들어내면 그것이 몇십 년을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저희가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것들이 새롭게 나오는 그런 시대고 그것이 어떤 물건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정보들의 융합과 복합을 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세계 경제가 하나의 권역으로 움직이는 글로벌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뉴스에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접하는 그러한 사건, 사고들은 매일 아침 보면 전 지구촌에서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지 모두 다 알아보고 듣고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이제 그 유튜브라는 그 공개 그 포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얘기를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하고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또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이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지 그 생존 전략까지도 바꾸어 놓은 사회를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이익을 도모하는 지역 경제의 중심의 사회이고 또 때로는 공동의 목표도 있지만 자기 국익을 최선으로 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들도 나오고 있지요. 지나친 난개발로 인해서 지구 환경이 파괴되고 환경 오염으로 지구 온난화가 심화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세계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실제 얼마 전에 그 프로그램에서 보면 그 중국 제품,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빼고 살아보기라는 걸 실제로 했는데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곳에서 많은 물건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론은 살아갈 수 없는 형태가 되었다라는 그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방에서 또는 지금 현재 있는 장소에서 주변을 둘러봤을 때 많은 부분들이 중국 제품 또는 남아시아의 제품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세계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다양한 부분에서 융합, 복합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21세기 사회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그 제품, 뭐 회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애플사에서 처음에 스마트폰을 만들어낼 때 IT 기반의 많은 것들을 만들다가 실패해서 만든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만들어진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능이 있다라기보다는 기존에 분절되었거나 아니면 나눠져 있던 기능들을 이 스마트 똑똑한 폰 안에다 다 합쳐놨습니다. 사진 기능이라든지 우리가 인터넷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메일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강의용 교재라는 거죠. 강의용 교재도 직접 작성을 해서 공유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음악 듣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동영상 촬영도 가능합니다. 기존에 각각에 흩어져서 각자의 기능을 했던 제품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스마트폰으로 집대성을 했고요.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 애플은 IT 회사가 아니라 문화를 만드는 회사로서 자리를 매김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스마트폰의 안에 들어가서 보면 수많은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 부품들은 실질적으로 글로벌화, 세계화, 그다음에 지역이 많이 좁아졌다는 의미로 다양한 나라들의 제품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너무나 빠르게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한꺼번에 변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인간을 끊임없이 학습하고 무언가 배우고 그것을 지역사회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변과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환경에 맞닥뜨려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사회 다변화와 또는 융복합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학습해야 되는 평생 학습 시대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 변화에 맞물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개선해야 되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회사를 다니고 산업활동을 했던 시기에는 좋은 기술 하나 배우면 끝까지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면 역시 끝까지 안정된 삶을 살고 그 안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다변화된 사회에 있어서는 졸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상황과 마주하였습니다. 지금 많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단순히 하나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우고 또다시 변하는 사회의 새로운 지식과 문물을 배우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즉 정규 교육과정을 종료하고 난 다음에도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학습하면서 끝까지 공부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인간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 학습의 결과는 좀 더 길어져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샐러던트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네. 유추해 보시면 샐러리맨하고 스튜던트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학습 시대에 맞춰서 무엇인가 졸업하고 완료한 다음에도 끊임없이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 시대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크게 변화했던 그 특징을 보면 1997년도 IMF죠. 1997년도 IMF하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1997년도 이전에 대학을 졸업을 하면 그때 당시에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떻게 그 대학 입학과 졸업이라는 부분이 자신의 삶을 풍족하게 할 수 있는 일종의 라이센스와 같이 여겨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이후에 우리의 산업군, 직업군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 일자리도 많이 생겼고 많은 사업들이 없어지고 늘어남으로 해서 내가 공부하고 했던 것들을 접어야 되는 형태도 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진관이 주변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면 항상 사진관에 가서 현상화하고 가족끼리 사진을 찍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사진관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진관의 고유의 기능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스토리를 담아내는 형태로 변화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기술만 가지고 했던 방식 그대로가 아니라 생존 전략, 어떤 뭐 일자리를 원하거나 직업을 선택한 다음에도 끊임없이 변화해야 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아마 이 샐러던트는 그런 우리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사실은 학계에서는 인생 150세대를 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3D 프린터기를 통해 가지고 장기도, 노쇠한 장기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 실제 저희가 사회적으로 정년이라고 볼 수 있는 50세, 60세라는 기준을 보면 반은 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이런 상황을 타파하고 이 시대를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떻게 지역사회에 나누면서 살아가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공부하지 않고 학습하지 않으면 나랑 관계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주변에 깊게 또 여러분들 주변에 이미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학습하고 또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아서 학습해야 되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면서 또 다른 성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학습이 필요한 평생 학습 시대를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 100세 시대라는 특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몇 살부터가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년 퇴직이 시작하는 시작이 55세, 60세, 65세 다양하지만 민간 기업이나 회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55세, 58세 정도 되고요.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라고 했을 때는 60세 정도고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한다라고 한다면 65세죠. 근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있는 노인정이나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에 가보면 50세, 60세, 70대 초반의 어르신들은 안 계십니다. 거의 8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바라보고 있는 퇴직, 정년이라는 나이보다도 노인 연령으로 갔을 때 20년 가까이의 공백기가 생긴 겁니다. 과연 그분들을 과연 노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요즘은 노인과 신중년, 중장년을 나눌 필요가 없는 평생의 현역 시대가 왔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노령층을 액티브 시니어라고 표현도 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어르신들이 하는 바리스타, 전문을 하는 뭐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커피숍도 여러분이 보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 퇴직하고 나서 다른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아파트 관리소라든지 학교의 어떤 보안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을 겁니다. 정년이 어떤 일자리의 학습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바퀴를 갈아 끼고 다른 인생을 위해서 좀 더 한 바퀴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선상에 서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은퇴라는 단어, 리타이어라는 단어를 일부 학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퀴를 바꿔 끼고 다시 새롭게 이 시대와 함께 나이 들어가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학습하는 시기다라고도 말씀을 늘 하십니다. 한국인의 건강 나이를 보면 세계보건 기준으로 쓴 72세, 그리고 은퇴한 이후에 어떤 여성들의 집중력이라든지 건강, 사고력은 50대 초반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왕성한 그 경제 활동이라는 부분을 단순히 50세가 아니라 좀 더 많은 시간 동안 또는 나이 동안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지하철에서 어르신들의 노인 약자석을 봐도 주변에 50세, 60세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이미 평생 학습 사회로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생학습 사회로 오기까지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들이 진행되고 왔는데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과 평생 교육은 어떠한 역사와 발전을 해왔는지 한번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시 사회 때는 어땠을까요?
먹는 거 또는 잠자리 자는 거 이런 것들이 주 목적이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어떤 지식을 전달한다기보다는 사회교육이 지배적인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토속적인 교육이 대표적 교육 형태고요.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준다라든지 불 피는 법을 가르쳐준다라든지 원시 사회는 오히려 사회교육이 더 활성화됐던 시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큰 변화와 삶의 질을 확 바꿔놨던 산업혁명 이후 이때부터 학교 교육이 좀 더 부각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회교육 형태인 도제훈련은 여전히 존재했었고요. 근대적 학교 교육을 통해서 재강조를 하게 됩니다. 증기기관차는 어떻게 만들 것이며 또 어떻게 운전할 것이며 정해진 매뉴얼대로 사람들한테 지식을 한꺼번에 많이 전달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학교 교육이 좀 더 지배적이었던 시대가 이 시대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50년대, 60년대 이후에는 다시 사회교육의 독립을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학교 교육으로 열심히 산업사회가 발전이 되고 문물이 많이 발전이 되고 많은 기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기계가 주는 한계점이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경쟁하면서 일자리를 얻지만 그 사이에서 오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의 한계로 인한 그런 문제들을 대한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사회교육이 다시 한번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학교 교육하고 사회교육이 잘 서로 협력하는 시대를 말이합니다. 평생교육의 이념이 대두되기 시작을 해서 학교 교육의 보완적 기능이 많이 강조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평생교육은 가치는 전 인류 전 생애라는 부분이 있지만 학교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한다라는 측면에서 현장에서 많이 진행이 됐고요. 사회교육의 독립적 위상을 강조합니다. 즉 학교 교육과 사회교육이 서로 협조해서 잘 가보자라고는 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목표점들은 각기 달랐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에 협조하는 모습은 좀 더 강화가 됩니다. 사회교육 결과를 우리가 학교교육에서만 봤던 일부 그 학력을 인정해주는 형태로도 바뀌게 되고요. 학교교육과 보다 적극적으로 연계를 하게 됩니다. 기존의 1970년대와 80년대와 각자 다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필요할 때에 따라서 어떤 교육이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90년부터는 일종의 필요하다라면 조직을 합치거나 아니면 어떤 결과를 서로 인정해주는 형태로 조금은 좀 더 적극적인 협동의 개념으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병존하게 됩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한 단계 더 진화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에 대한 벽이 많이 제거되고요. 진정한 평생교육의 체제로 한번 출발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나 여전히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한계점들은 발생이 되었고 이것이 좀 더 지역사회, 마을 공간 서로 공유하고 풀어가면서 학교교육하고 평생교육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 사회에 맞춰서 좀 더 크고 거시적으로 합쳐지고 통합돼야 된다라는 시대가 2010년도부터 펼쳐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평생교육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법제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뒤에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알아보고 지금은 수많은 시대의 흐름과 어떤 변화를 통해서 원시시대, 산업혁명 이후 50년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대까지 그래도 정말 평생학습이 추구하고자 하는 평생교육의 체제로 어느 정도 들어와게끔 발전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습관을 한 번 더 거꾸로 한번 봐볼까요? 농경사회에서는 학습한다는 거는 사는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씨앗을 뿌려가지고 뭔가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근면 성실히 인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사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루칼라, 기술을 가지고 있고 기술을 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를 배워서 실질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행동주의 학파에 이제 기본을 두고 있고요. 교육은 학교 교육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학습과 일이 분리되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터가 따로 정해져 있고요. 학습은 어떤 정해진 장소 안에서 어떤 교사 또는 강사에 의해서 무엇인가 지식을 전달받는 형태로 진행되는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사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이트 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이 항상 변화되지 않고 불변 진리가 아니라 그 시대의 맥락과 사회 안에서 서로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교육은 학교 교육 연결돼서 갈 수 있는 형태로 여전히 강화되고 있고요. 일하고 학습은 이 시기에도 여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차이점은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고민들이 시작하게 됐다는 거죠. 이젠 단순히 지식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가는 시대를 말합니다.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이어서 골드 칼라의 인재상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하고 좀 다르게 교육은 학교 교육뿐만이 아니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 생애를 거쳐서 개인의 일생, 그다음에 그 개인이 지역사회라든지 국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뭔가 배우고 나누고 공존하는 교육은 곧 평생교육이다라는 개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학습과 일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다. 일터에서도 충분히 학습이 이루어진다. 지식만 가지고서 전달하는 학습에는 한계가 있다.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실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영향력을 주변에 전파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학습과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같은 의미로서 연결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네트워크에 의한 학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다변화된 사회에서 뭔가 한 가지 지식만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다 안다, 전문가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 그들이 생각하는 사고, 어떤 것들인지 끊임없이 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 나눔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는 성찰을 이런 것이 바탕이 돼서 개인을 성장시키게 되고 또 다른 학습의 장르에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네트워킹 단어 이제 낯설지 않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하고의 또는 많은 기관, 단체와의 그런 협업을 통해서 무엇인가 새롭게 발전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은 여전히 강조가 되고 있고 좀 더 다분화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교육학에서 바라보는 교육적 정의라 하더라도 학교 교육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평생교육에서 바라보는 관점, 평생교육 안에서도 기업교육에서 바라보는 관점, 언론 지식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계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분야의 관점과 지식만이 바람직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의 그런 관점과 지식도 맞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그것이 잘 갈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관점의 평생교육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적인 그 평생교육의 개념이 어떤 정의되게 된 시작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외국은 1965년 12월에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성인교육 발전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랭그랑의 라이프롱 에듀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출범한 이후에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평생교육이 계속 발전하게 되고요. 국내에서는 1973년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최로 평생교육 발전 세미나가 열리면서 소개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와 학계의 노력을 통해서 1980년 헌법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게 됩니다. 평생교육 개념에 대한 부분도 유네스코에서 처음 시작이 됐지만 이게 유네스코와 OECD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소 다릅니다. 1965년도에 그 랭그랑이 썼던 이후에 70년도에 에드가 폴의 보고서에서 존재하기 위한 학습, 오늘과 미래의 교육 세계라고 얘기를 하면서 평생학습을 좀 더 강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OECD는 아무래도 이제 어떤 뭐 문화, 체육, 과학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교육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경제개발 협력교육이다 보니까 경제 성장, 사회, 정치적 통합, 참여적 민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고 그 경제 성장의 제도를 가려면 사회 정치가 통합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육이 필요하다. 관점이 약간 다릅니다. 인간 개인의 인간 본성, 인간이 어떻게 잘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냐, 삶의 질을 올릴 것이냐 에 대한 것이 포커스가 된 부분이 유네스코라면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 OECD의
그 평생 교육에 대한 개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0년대 유네스코, 70년대부터는 OECD하고 같이 서로 되면서 평생 교육이 개념이 좀 더 세분화되고 구체화되면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1990년대 들어서는 그 유네스코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21세기를 여는 보물이다. 평생교육은 배우는 것은 그 안에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것이다.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배움이고 알기 위한 배움이고 실천하기 위한 배움이 필요하고 존재하기 위한 배움이 필요하다. 단순히 개인이 어떤 학습적 내용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뿐이 아니라 그것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나누고 또 그 안에서 또 하나의 다른 배움을 받아가는 것이 평생 교육이다라는 개념으로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OECD는 초기 아동교육 기회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아까 경제적 개념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이제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한테 학습 기회를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다음에 학습하고 일 사이에 유기적인 연계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습 관련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하는 것도 강조하고요. 평생 학습을 할 수 있는 유인책을 좀 만들어야 된다. 개인이나 고용주나 관련자 등 모두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2010년 이후입니다. 기존의 유네스코가 모두를 위한 학습, 살기 위한 학습,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기초 교육의 중심이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2010년도 이후에는 생을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학습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좀 변하게 되고요. 공급자 중심으로 진행됐던 평생 교육이 학습자 선택 중심으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형식 교육 중심이었던 것이 비형식 교육, 즉 정해진 학교의 강의실 안에서 했던 교육, 학업을 마치면 국가에서 인정해야 됐던 교육을 넘어서 지역사회 안에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서 하는 그런 비형식 교육을 강조하게 됐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학년기를 넘어선 일반 성인들에게는 더 큰 성찰과 학습 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변하게 됩니다. OECD에서는 경제적 개념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생에 걸쳐서 학습이 돼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유네스코는 평생 교육론, 평생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학습한다. 전인적인 자아실현을 개인의 자아실현을 중심으로 어떤 평생교육의 개념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OECD는 순환교육, 그것이 직업, 능력을 신장하는 것과 연관돼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두 기구가 출범하게 된 그 태생부터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기초적 철학을 배경으로 해서 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외에도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이 과연 무엇이냐? 모든 국민들에게 평생을 통해서 자신의 다양한 소질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평생교육을 통한 교육적 과정의 수직적 통합과 개인과 사회생활을 모든 그런 국면과 수평적 통합이다.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살아갈 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받게 되는 다양한 교육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한테 받게 되는 가정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또 때에 따라서는 대학교, 직장생활하면서 직업능력 개발 받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전직이나 이직을 하면서 받게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신중년 세대로서 은퇴하기 위해서 받는 교육, 그 후에 노령 사회에 들어가면서 또 받게 되는 교육들이 있죠. 이런 교육들은 내가 소속돼 있는 소속 기관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또는 국가에서 있는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 다양한 그 학습적인 욕구를 충족해 나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육들을 수직적, 수평적으로 다 통합하는 것이 평생 교육이다.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이거와 관련된 이념 추구를 위한 모든 교육을 평생 교육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평생을 통한 교육의 의미를 한 사회의 교육 자원의 효율화를 통한 교육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줘야 된다. 이제 국가나 지자체나 기관들이 이제 평생 교육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단순히 한 인간을 전인적으로 키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뭔가 어떤 활동을 하고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사회, 좀 더 행복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교육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다양한 기관들, 유네스코와 OECD, 그다음에 다양한 학자들이 말했던 평생교육 과연 무엇인지 개념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평생교육은 그럼 과연 한 문장으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함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의 정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구성 원리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교육 이념과 목표는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기관들의 학자들의 얘기를 통합했을 때 내용은 모두 인간의 삶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교육 형태는 형식 교육, 비형식 교육, 무형식 교육을 다 포함하고 있더라. 형식 교육과 비형식 교육, 무형식 교육이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정해진 교육 내에 초, 중, 고등 학력을 인정하는 이런 것이 학교교육이라고 한다면, 비형식 교육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회교육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평생 학습관이라든지 지역에 어떤 국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받게 되는 교육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비형식 교육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무형식 교육은 일반적으로 형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마을에서 3명이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하는데 자기네들이 배운 어떤 예술이나 악기 연주가 끊임없이 만나서 연습하면서 해서 올라가고, 또 그것을 지역사회에 나누고, 그러면서 단순히 봉사가 아니라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느끼는 만족감, 또는 느끼는 효능감, 또는 느끼는 내가 실력이 이만큼 올렸구나,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다, 다른 학습의 목표로 갈 수 있는 이것 자체도 모두 학습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크게 나눴을 때 학교교육, 사회교육, 무형식 교육을 다 포함하는 것이 평생교육의 형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어디 중심으로 볼 것이냐? 평생교육은 교육기관인 공급자가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거기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중심의 교육이다. 또 수동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 목표를 명확히 해서 하나씩 실천해 가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생교육의 특성들이 좀 나와 있고요. 교육 시기는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체를 담고 있는 것이 평생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차별 없는 교육을 받는 것이 평생교육이지요. 저희가 많은 그 평생교육의 기관이라든지 법적 또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계층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얘기하고 여러 기관에서 말했던 또 강조했던 내용들을 보면 모든 사람들을 평생교육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가정, 사회, 직장 등 모든 기관과 조직이 평생교육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와 기관이 될 수 있고요. 평생교육을 통해서 결국은 개인이 어떤 자아실현, 개인이 각자 생각하는 자아실현의 기준은 다르지만 행복하게 삶의 질을 올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아실현과 이러한 개인들이 많이 있을 때 사회통합을 통해서 사회 발전에 공헌해야 된다라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크게 몇 가지를 봐서 정리를 해보면 2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누구나 평생을 통하여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총합이다. 여러분은 지금 평생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주변에는 지금 평생교육이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는 기관들이 떠오르시나요? 하나 다른 단어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개인 삶의 질과 집단의 기술적 향상을 위해서 정생애에 걸쳐 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제공하려는 교육 체제 및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한 사람이 태어났어요. 예, 유년기를 거치죠. 청년기를 거치죠. 장년기를 거치죠. 중년기, 노년기. 죽기 직전까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학습이죠. 교육이죠. 뭔가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성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평생교육이고
수평적으로는 태어나서 가정 안에서 부모로서 또는 사회생활하면서 또는 여성으로서 남성으로서 학교 안에서 직장 내에서 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다문화, 사회에 있어서 다문화 등 이런 여러 가지 교육들이 통합된 것, 즉 개인의 수직적 성장과 수평적 성장과 연결될 수 있는 이 교육의 총합을 평생 교육이라고 저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과정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배운 내용을 기준으로 평생 교육을 과연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지 한번 정의를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